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자, 오늘 3월의 첫 번째 거래일 국내 증시는 빨간불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2040점 위에서 출발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운 상승 0.2% 정도 오르면서 마감됐는데요. 아무래도 3월 증시는 이제 호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악재가 없는 것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겠다. 박스권 횡보가 가능하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탄탄한 기본과 양호한 실적을 내는 알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 그런 노하우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퀴즈와 정답 그리고 당첨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이성규 팀장님이 내주셨던 퀴즈의 정답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의 이름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쉬웠습니다. 네, 일단 쉬웠습니다. 어려우신 네.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정답은 3번 아마존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던 퀴즈의 정답은 3번 아마존이었고요. 자, 그럼 퀴즈의 정답자들은요? 네. 다 네 분 이번 주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네 네. 분밖에 없네요. 자, 휴대폰 뒷번호 6828님 그리고 6139님 뒤어서 그 7032님 그리고 2359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6828님 6139님 7032님 2359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당첨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언젠간 또 당첨이 되겠죠. 자, 그럼 잠시 후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증시 나비효과 함께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성규의 나비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강의에 대해 궁금한 점 그리고 시청자 퀴즈 참여 모두 문자 그리고 샘플러스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의 답을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저희가 뽑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마다 총 5분께 선물 드립니다. 이성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먼저 나갑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 문제인데요. 다음 중 자기 자본 이익률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ROE, 2번 PER, 3번 PBR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쉽게 정답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성규의 나비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나비효과 강의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동안에 했었던 그 나비 효과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마도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하신 점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그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제는 뭘로 정했냐면,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주제를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투자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들의 중에서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화면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네. 처음에 맨 왼쪽에 이제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예. 가치 투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분석이라는 것의 이제 창시자고요. 성함은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있는 분은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터 린치라는 미국의 그 피델리티 쪽에서 옛날에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었던 굉장히 우수한 또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뭐 투자 시장 우리가 많이 또 접하고 하지만 뭐 핵심은 뭐냐면 이제 밑에 써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년에 뭐 100%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200%, 300%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세상 그 단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게 되면 뭐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재무 분석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있게 만들어준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재무 분석이라는 거를 무려 1920년대에 거의 이제 완성을 해놓고 공표를 한 것은 대략적으로 1950년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그 재무 분석 방법 자체를 지금 현 시대까지도 적용을 하면서 물론 약간의 그 응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방법들을 이제 무려 100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그 중요한 투자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투자자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투기꾼이고 원칙에 의한 투기를 한다라고 해서 뭐 과거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영국 은행에 파운드화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영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깨닫고 무려 공매도를 해버렸습니다. 파운드화 자체를 공매도를 해서 말 그대로 그 영국 은행이 파운드화가 바닥날 때까지 그 공매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말 그대로 그 영국 은행이 파운드화 자체가 없어서 교환할 수 있는 파운드화가 없어서 결국에는 승복했던 그러니까 영국 은행을 굴복시켰던 굉장히 훌륭한 그 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그 펀드 쪽에서 물론 앞에 두 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펀드 매니저로서는 제일 투자 성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 이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하냐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돌려달라 뭐 이런 말들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매일 뮤추얼 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는 자금들 또 이렇게 뮤추얼 펀드에서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팔기 싫어도 어떤 기업들을 팔기 싫다고 하더라도 어거지로 팔아야 됐죠.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연평균 30%가 넘는 그 수익률을 낸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들의 그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그 투자 시장에서 보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합치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동안 이제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맨 앞에 나와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박 플러스 스승은 또 이성규 팀장님이시고. 자, 오늘은요, 나비효과 강의에서 그동안 강의를 한번 살펴보면 고기를 잡아다가 물어주셨다면 오늘 강의는 그렇게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먼저 알려주신다고요? 네, 투자 시장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네. 시장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도 역시나 그 쉽게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뭐 자기 판단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엄청난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투자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것과 모순된 의견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동안 근데 나비효과에서 보면 어떤 현상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예측하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사실상 미래를 예측하는 자체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물론 증시가 좋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잘 맞고 기업들이 잘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인정합니다. 최근에 여기서 이 방송에서 어떤 나비 효과를 통해서 종목들을 추천하고 그랬지만 그것들이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시장의 힘이 더 컸다라고 봅니다. 제가 잘 예측을 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힘 자체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수익률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정하는 편이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는데 미래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런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보고 나비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런 미래들이 이런 일들이 향후에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가는 건 좋지만 그것들을 정확히 믿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허황된 수익률을 꿈꾸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연평균 10% 이상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10년 장기채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한 3에서 한 4% 정도 되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회사채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6, 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데서 뭐 임대 수익 정도 하게 되면 뭐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8%, 연평균 8%. 제가 그 부동산 쪽은 그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그 리스크 자체를 보게 되면 한 8%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 연평균 10%가 나는 투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 투자처를 확보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만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감지덕지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독 이 주식시장, 투자시장만 들어오게 되면 한 달에도 막 10% 수익을 보려고 하고 한 달에도 막 30% 그리고 뭐 한 3달, 4달 가면 막 200%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연평균 10% 이상 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죠. 워렌 버핏도 연평균 주식시장에서 10% 이상 나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 수익률에 대한 연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뭐 30%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뭐 20%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뭐 또 10%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뭐 5%가 나면서 장기적으로는 10%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한 해 그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어떤 투자분이랑 의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네. 의절을 했냐면 그때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초반에 지금 물론 그리스 문제로 계속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인데요. 네. 2010년 초반에 어떻게 됐냐면 대략적으로 1,500에서 1750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2주 만에 막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주 만에 또 내려왔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10년 초반에.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떤 제 아시는 투자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묻어둘 주식이 없냐.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김장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장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을 골라낼 때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김치 사업에 대해서 뭐 그런 쪽 사업이 괜찮은가요? 그런 쪽 기업이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돈을 묻어두려면 제가 그랬어요. 김장하실 때 이거 장독 이게 사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 더 사서 엿다가 묻어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기업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묻어둔다는 표현은 네. 굉장히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파산할 확률에 집중하는 것이지 성장할 확률에는 별로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이라는 거는 기업이 좋으면 그렇게 성장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건 기업의 경영 능력에 따라 달린 거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이 파산을 하냐 아니면 못하냐,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한테 묻어둘 주식 없어요 이렇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묻어둔다는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장기 투자가 더 어려워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는 기업을 세세하게 더 살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더 어렵다는 거,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한다 혹은 하락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EPS가 한 200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3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00원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따지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 누가 그러냐면, 물론 미래의 그 어떤 가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정유주들이 그렇죠. 정유주들, 계속 실적도 좋아요. 근데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면,
일단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장 자금 한계입니다. 돈이라는 게 물론 미국이나 유럽들이 계속해서 돈 풀고 있지만 그 돈이 무한정으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썼을 때는 많이 들어간 쪽에서 어차피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좀 더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만약에 이 수치대로 따진다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이만큼 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만큼 갭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누가 사줘야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 기업이 1,000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아무도 이 주식을 안 사준다고 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대규모 그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고서는 뭐 언제 주가가 간다. 몇 달 만에 주가가 간다. 1년 만에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자, 예. 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투자 시장에는 원래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라는 게 없습니다. 투자의 목표가, 손절가가 이게 그럼 목표가나 손절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좀 이상하죠. 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서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럼 그 기업 그다음부터 완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도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손절가요? 물론 기업이 뭐 나빠질 수도 있죠. 나빠질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가격이 더 싸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지는데 왜 그걸 손절해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방송 같은 데서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절가는 제시하지만 실제적으로 손절할 만한 기업들에 그렇게 매수를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왜냐면 이 기업이 올해 뭐 100원 내고 내년에 200원 내는데 그 다음에 500원이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얼마까지 목표 주가가 갈지 모르고 또 누가 사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나 손절가는 시장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시장 가격은 늘 움직입니다. 늘 움직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그 오프닝 때 얘기 나오죠. 주식시장은 뭐 항상 움직인다. 근데 그 끝은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이 이렇게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테지만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가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여기에 도달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주가라는 건 이렇게 밑으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 말자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시장 가격 맨날 들어가 보면 주가 막 움직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기업의 안전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기업이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손실이 막 1,000만 원 나고 어떤 날은 갑자기 5천만 원 나고 이러진 않는데 이익이란 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이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 간에 투자자들 간에 또 논란이 많은데 사실상 그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어차피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것도 지금 현재 가치가 물론 좋긴 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좋아야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기업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는 물론 PER이 고평가되면서 먼저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익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창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것들도 성장주 갔다가 결국엔 고평가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하지는 마시기 바랄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치주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가치주인데, 네. 어떤 때 보면 성장주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그렇게 합니다. 가치 성장주를 많이 해요. 왜냐면 미래를 많이 보는 거니까. 근데 예측 자체에 대한,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미래에 대해서 그럼 어떡하냐. 미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요. 주식 기업을 평가할 때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계 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사실상 주가를 평가할 때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발생되지도 않은 이익을 가지고 벌써 넣어놓고 그것이 얼마나 발생할 거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실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업이 있으면 물론 어떤 조건이 뭐 경영자가 좋든 제품이 좋든 뭐 어쨌든 간에 한 기업을 선택했으면 그 기업을 믿어보세요. 그 기업 잘못된 기업을 꼽으면 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기업을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을 꼽았다라고 하면 믿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남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손절가가 어디고 뭐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투자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웠다면 투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종목을 고르려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대박플러스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정보를 얻곤 하는데 평소에 이성규 팀장님은 이 차트 분석을 잘 안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은 어떻게 종목을 고르시나요? 뭐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종목을 고를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를 통해서 그런 미래들을 추적을 해놓고 상상을 해놓고서 기업들의 그 어떤 가치 자체를 분석해내는 거죠. 분석해내고 그것들이 마음에 드는 가격이 오면 사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뉴스 최근에 같은 경우 뉴스들이 너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전에 있던 강의 내용과 크게 다를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이 또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가격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크게는 뉴스를 통해서 미래를 추적하는 방법하고 가격 자체가 싼 기업.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종목들을 좀 선정하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 고르는 노하우까지 한번 살짝 엿봤고요. 그동안 제가 이 나비효과 강의를 쭉 한 두세 달 들어오면서 느꼈던 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 제가 너무 저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런 뉴스를 읽으면 일차적인 접근으로 그냥 스마트폰 관련주를 찾아보기에 혈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성규 팀장님 항상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아직까지는 그 새로운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말씀을 네. 드리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좀 많이 읽어야 예. 됩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뭐랄까요 책들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읽는 건 뭐냐면 보통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습니다. 그만큼 좀 뭐랄까요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하려고 하고 뇌를 네.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스톱 같은 거 치면 뇌가 어. 활성화가 잘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고스톱도 많이 칩니다. 근데 고스톱도 치는데 거기서 얻는 것은 뭐냐면 네. 상대방의 그 패와의 그 확률 싸움이죠. 상대방이 예. 무엇을 들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거에 따른 전략을 짜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들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옛날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뭐가 뜬다 그러면 이미 네. 주가는 올라가 있는데 네. 저걸 내가 먼저 알 수는 없을까라고 맨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예. 사실상 알 수는 없죠. 제가 네. 그 분야에 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어떤 뉴스 하나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추리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거지로라도 맨 처음에는 이어보는 겁니다. 이어보고 네. 거기서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인데 사실상 이 분야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경험 자체도 좀 이렇게 필요한 측면인데 여러분들이 좀 가까운 데서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책을 많이 읽자, 생각을 많이 하자, 뭐 고스톱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자, 그렇다면요 이제 산업 업종에 대해서 골라봤다면 알맞은 기업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기업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근데 기업은 그렇죠. 제가 어떤 기사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있죠.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데
투자 시장에서는 유독 안 그러더라고요.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됩니다. 자, 네. 태양광도 알아야 되고, 뭐 풍력도 알아야 되고, 맞아요. 정유도 알아야 되고, IT도 알아야 되고, 거기다도 뭐가 좋으면 투자도 하고 싶고,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제가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제일 가장 관심이 있는 거, 만약 예를 들어서 옷,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패션 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고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얼마 있다가 패션 산업이 부각을 받더라.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말 그대로 패션 산업을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미리 분석도 다 해놔야 됩니다. 미리 분석도 다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런 패션 산업이 이제 부각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기업을 선별하는 요건은 물론 저는 여러 산업들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은 산업들을 접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뭐 IT 나 스마트폰 하나도 모르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면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뭐 과자 같은 거 좋아하면 이 과자 잘 팔리네. 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떡을 보지 마시고요. 자기 떡을 좀 이렇게 챙기시고 좀 네. 보는 게 가장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 어두운 등잔밑부터 밝혀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강의 함께하면서 팀장님께서 정말 많은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한시에도 종목 상담을 통해서 많이 문자를 받고 있지만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수익성, 전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하지만 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배우는 방법이 수익성, 전망 어떻게 알아보나요? 근데 일단 그 수익성, 전망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딱 잘라 말씀을 네. 드리게 되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과 전망을 보는 것보다는 원래는 뭘 먼저 봐야 되면 기업의 안전성부터 체크를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재무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물론 여기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제 오늘 주제와 같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점들이 그래서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건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기업은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자산이라는 부분하고 사실 자본이라는 건 틀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본에다가 우리가 부채를 더하게 되면 이게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자본 대비해서 70% 이하 종목을 보통 선호를 한다라고 제조업 기준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왜냐면 금융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남의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네. 다시 대출하는 경우니까 틀립니다. 제조업 기준인데 또 유통업 기준도 틀려요. 다 예. 틀리는데 오늘은 제조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산업에 적용해서 이게 싼 거 아닌데요. 싼 거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따지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제조업이라는 거 좀 밝혀드리겠고 이 자본 대비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산이 170원이라고 치고 자본이 100원이면 부채가 70.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70% 이하인 그 종목들, 기업에 대해서 제조업은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부채라는 것은 어차피 갚아 나가야 될 돈이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순이익 자체는 줄어들게 되고요.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한다거나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일단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부채라는 거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원금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점이죠. 이 네. 배당을 주는지 확인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5% 준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 10,000원인데 자 주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면 자 9,500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손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500원을 여기서 주니까.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투자 위험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투자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정말 좋은 수단입니다. 배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준 대가로
네. 여러분들에게 그 기업에서 이제 주는 겁니다. 순이익에서 일부 나온 거에서, 순이익에서 일부 나온 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서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몰차게, 내팽개치는 거는, 역시나 그 올바른 투자는 솔직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최대한 낮춰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불안전성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네. 낮춰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원래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10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 10년을 제대로 장사하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그런 추정치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적어도, 말씀드리는 거는 5년 정도, 좀 여러분들이 이상 배당을 준 기업들을 좀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보시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밑에 써놨는데요. 그 배당 수익률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가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여기다 배당 수익률을 더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더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약 3%라고 가정을 할게요. 배당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예상 이 주가,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성장 기대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바로 13%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당 수익률 5% 빼버리면 예상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 이익 자체에 상당한 압박감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는 예상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오게 되고 확률적으로 주가 수익률 자체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채권 구입할 때 수익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항상 물어보고 예금할 때 예. 예금 정기적분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아무도 물어보신 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처음 물어봐야 되는 건 사실상 뭐냐면 이 순서로 물어보셔야 돼요. 부채가 몇 %입니까? 예. 라고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배당 수익률은 몇 %입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 부채가 많은 것들도 깎아내릴 수도 있고 네. 역시나 예상 기대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 자체도 높아지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지만 그런 확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프로 투자자분들이나 트레이더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런 것들 잘 이렇게 계산도 해내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좀 더 조심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전환부증권이 많은 기업들은 좀 피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CB라고 그래가지고 CB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부증권이라 해서 전환부 사채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전환부증권, 뭐 전환증권도 있고 뭐 이게 전환사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주당 뭐 10,000원이라고 칠게요. 지금요. 예. 근데 이 전환부증권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30%면 이게 시가총액 30%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7,000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전환부증권이라는 거는 물론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얘기를 들면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전환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이율은 쌉니다. 이율은 싼 대신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전환 행사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져도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이거는 일반 회사채보다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보장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주가가 정말 높이 올라가는데 전환부증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희석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환부증권이 많은 거, 재무제표 같은 거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전환사채나 전환부증권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충족이 됐을 때는 뭘 분석해야 되냐면 자, 시장 지배력이라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과 진입장벽이 얼마나 되나 분석하라는 건데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커피숍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커피숍이 운영을 하는데 자, 고객이 10명이에요. 자, 기본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골이에요. 단골, 제 매니아입니다. 우리 가게 매니아라고 칠게요.
근데 우리 여기 앵커님 앞에 계시는데 네. 앵커님 가게에는 단골이 5명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음. 좀 더 드려요? 좀 더 드릴까요? 아, 5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물론 네. 저보다 인기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더 많겠습니다. 이거라도 저렇게 해서 저라도 기분 좋아야죠. 근데 이렇게 10명이고 5명인데 커피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굉장히 높은 폭으로 그러니까 커피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커피숍이. 네. 그렇게 됐을 때 10명을 가진 단골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5명을 가진 고객이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10명 네. 가진 고객이 이깁니다. 왜? 확률적으로 더 남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커피를 안 사 먹는데 네. 10명 중에 안 먹을 사람이 많은가? 5명 중에 안 먹을 사람이 많은가? 이 차이입니다. 당연히 10명 중에 안 먹을 사람들이 더 많죠. 물론 제가 제 커피숍의 고객들이 이분들이 전부 다 안 먹으면 저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지배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 그런 기업들 우선적으로 그걸 따지셔야 됩니다. 그 진입 장벽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기술이 발견되고 신기술이 발견되고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거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시장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단골이 많다라는 거. 네. 단골이 많다라는 거. 이걸 우선 첫 번째로 막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들어오면 아예 기술력을 높여놓는 겁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높여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해서 재무제표에 보면 나옵니다. 이 R&D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대부분 투자하는 기업들은 현재는 조금 그것들이 비용이 많이 나가서 수익이 저조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나중에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네. 높이는데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 제가 이거는 EBITDA 이렇게 쓰는데 그거 말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 팔고 매출에 빼고 인건비 주고 남았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남죠. 여기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는 저게 순이익이 남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영업이익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기업은 이자 보상 배율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5배 정도는 돼야 나중에 악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 이것도 좀 확인하시라는 거. 그래서 그 대부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안전성이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체크해서 좀 안전성 있는 거를 먼저 좀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수익성은요? 네, 수익성 당연히 말씀을 네. 드려야죠. 자, 수익성도 보겠습니다. 자, 안전성을 분석했어요. 그 안전성 자체가 좀 만족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성이죠.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는 원천 동력이 되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이겁니다. ROE라고 그러죠. 리턴 온 이퀄티라고 그래서 예. 이것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내는가를 보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년 평균이라는 것이요. 3년 평균이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있죠. ROE 역수가 PER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순이익이 있죠. 이게 10%라는 거. 역수로 돌려보면 뭐냐면 순이익분의 자기 자본이 되게 되는데 뭐랑 유사하냐면 물론 틀립니다. 물론 틀리지만 PER하고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가 나오죠. 물론 여기에 시가총액이라는 게 들어가서 PER이 높은데 자 보세요. 이 기업이 지금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를 자기 자본 역수로 돌리게 되면 자 10배가 나오죠. 10배가 나오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지금 10배 이하다. 한 9배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봤을 땐 이 기업이 10년이 있어야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격을 보니까 9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텐데 그러면 ROE가 25% 되는 기업들은 네. 틀리지 않냐? 왜요? 25% 되는 기업은 역수로 취하게 되면 얼마냐면 4배입니다. 근데 25%더 비싼 기업이 어떻게 더 낮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7배 정도 되면 고평가로 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ROE, 아까 저 기업은 10배 정도 되죠? 그걸 오히려 여기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17배수 이하로 되면 네. 웬만해서는 17배수 이하인데 거기서 10배수 이하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예. 이거는 매수라고 목표 주가를 17배수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1년 만에 몇 퍼센트 성장하고 2년 만에 순이익이 몇 퍼센트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껌을 팔았어요. 껌을 팔았는데 작년에는 10,000원어치 팔았는데 와 올해는 20,000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보통 이 추이를 따질 때 얼마를 따지면 30,000원을 따집니다. 네. 아니면은 100% 성장했기 때문에 40,000원을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15,000원어치 팔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껌을 앉아서 5,000원어치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는데 장기적 수익률 아까 10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인데요. 2012년이 있고 여기 2011년 자 2010년이 있죠.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10년 빼게 되면 얼마죠? 2002년이죠. 2002년이고 여기 2001년 자 2000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3회 10년 전의 3회랑 여기 3회랑 순이익을 구하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 구해서 이 평균하고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로 나왔을 때 만약에 저기 10%가 나왔다. 이게 미래 이 기업의 그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면 일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 갑자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별 이익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수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률 자체를 좀 감소시키려고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귀 분석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 일시적인 순이익 증가라든지 감소를 네. 통해서 그 수익성, 미래 수익성 자체가 왜곡되는 거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쓰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옛날에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이니까 그 정도는 굉장히 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 그 성장률을 이것이 바로 말해주는 지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3년 평균하고 최근에 3년 평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 재무제표는 크게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랑 현금흐름표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금흐름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감소되는데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기업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게 왜 최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출을 올리게 됐을 때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못 받게 되면 매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샀는데 그것을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매출 채권.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현금이 없죠. 그렇잖아요. 외상으로 줬는데 야, 외상 다음에 갚아. 근데 현금이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상품은 나가죠.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매출액 해가지고 1,000원 팔았으면 1,000원입니다. 딱 1,000원 딱 나와요. 그 단기 순이익 뭐뭐뭐 해서 나와요. 순이익 얼마. 근데 실제로 딱 열어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통장 열어보니까 1,000원이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면 상대방과의 그 거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약간은 좀 하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기업, 재무활동은 보통 어떤 때 많이 증가하냐면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증가합니다. 돈이 없어서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보통 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아예 퍼다 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이 회사 돈이 없는데 돈 주는 거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단기 순이익, 그 손익의 속임수. 이건 뭐 재무 분석의 그 어떤 분식회계라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각되는 거,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매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순이익이 깎일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감가상각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뭐 정률상각법이라든지 정액상각법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는 순이익이 또 확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나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는 거에서 수익성 분석에는 바로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분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분석해서 종목을 골랐다 하더라도 또 언제 살지 언제 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은 항상 고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누구도 딱 자신 있게 말을 못할 거예요. 타이밍? 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 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 전략을 그래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연평균 제가 그 증시 변동성,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게 되면 더 큽니다. 예. 연평균 증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약 3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위로 30%가 가는지 아래로 30%가 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자, 지금 당장 살아야 한다면 반토막이 날 것을 가로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산 지점 자체가 네. 그 기업의 정말 최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기업이 성장할 확률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파산할 확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사는 지점이 이제 여기가 꼭대기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30%이기 때문에 보통 60%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반토막 날 것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자기 잡은 점이 꼴찌점이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가는 거죠.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도 충족돼 있고 수익성도 충족돼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팔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벤자민 그레이엄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대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 항상 나와요. 이 사람은 뭐냐면 증시가 좋을 때는 엄청나게 값을 높게 매깁니다. 높게 매기고요. 증시가 나쁠 때는 엄청나게 싸게 매겨요. 그러니까 기분파입니다. 진짜 기분파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 IT 버블이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이 미스터 마켓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사서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시장에 호가창들 보시면 호가창들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미스터 마켓과 거래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금리, 저주가, 저물가. 이때는 기업이 고성장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껏 보면 98년도, 2003년도, 2009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웬만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기회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어렵죠. 예. 근데 기업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네. 이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증시 예측은 솔직히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때 이 기업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지금 3% 사세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보고서 또 3% 사세요. 아니면 5% 사세요. 바로 그 말이 그겁니다. 기업은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꼭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이거 안 들으면 조금 아쉽죠. 요즘 주목하시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그 주목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뭐 IT 관련 기업들 네. 중인데요. 그 많은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예.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네.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겠고요. 나중에 네. 이제 분석이 다 돼서 얼마 걸릴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언젠가는 나비효과 강의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성규 팀장님의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더 퀴즈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다음 중 자기 자본 이익률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번 ROE, 2번 PER, 3번 PBR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당첨자 한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죠. 이성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책 보내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